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몽골 사람들은 시력이 엄청 좋다고 하죠. 평균 시력이 3.0에 달하고 어떤 사람은 최고 시력이 6.0까지도 나온다고 합니다. 몽골 사람들의 시력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로 멀리 보는 생활이 꼽힌다고 하죠. 넓은 초원에서 살기에 무엇이든 멀리 볼 수 있는 환경이고요. 또 유목 생활을 하기 때문에 멀리서 늑대가 오지 않는지 살펴야 해서 멀리 보는 훈련까지 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우리나라 사람들, 현대인들은 멀리 보는 것 자체가 참 드문 일이죠. 책, 각종 서류, 컴퓨터, 모니터, 스마트폰까지 아무리 멀리 보려 해도 한 50cm나 되려나요? 어릴 적에 엄마한테 텔레비전 가까이서 보지 마라 그렇게 잔소리를 들었는데 그래도 한 2m 정도 떨어져서 보던 텔레비전은 그나마 양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경제 생활도 마찬가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멀리 봐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항상 마음이 조급해지죠. 주식, 코인, 부동산 그걸로 누가 얼마를 벌었느니 온갖 사물이 우리 눈앞에 가까워진 것만큼이나 돈을 좇는 우리의 시야도 좁아지고 있습니다. 눈 건강을 해치지 않으려면 멀리 봐야 한다고 하죠. 비단 그게 눈 건강뿐일까요? 6월 5일 금요일 같은 월요일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대호 Y스트릿 편집장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좀 출근하셨나요? 그래도 내일 하루 쉬니까 좀 금요일 같은 느낌도 나죠. 예. 여행을 가신 분들, 연차를 내신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서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한 마음에 또 기분 좋은 마음에 오늘은 경제상식 퀴즈 신나게 나갑니다. 우리나라 김은중 감독이 이끄는 20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나이지리아와의 8강전에서 승리를 했죠. 그것도 연장전 들어가서 정말로 짜릿하게 1-0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두 번 연속 U20 월드컵 4강 진출인데요. 대단하죠. 4강전 상대는 이탈리아라고 합니다. 뭐 이탈리아 그까이 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상대죠. 자, 이번 주 금요일 새벽 6시에 경기가 펼쳐진다고 해요. 이 기쁜 소식으로 경제상식 퀴즈를 준비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U20이 열리는 이 나라, 축구의 전설 마라도나와 리오넬 메시를 배출한 나라인데 세계적인 축제가 이곳에서 열리는 것과는 반대로 경제 사정은 참 좋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물가 상승률이 1년 전에 비해서 100%를 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물가 상승률이 100%를 넘는. 그래서 이 나라의 기준금리가 무려 97%에 달합니다. 기준금리가. 9% 아니고 7% 아니고 97%랍니다. 상상하기조차도 힘든 숫자인데 이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이 나라 이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계속해서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실시간 방송 상황은 KBS 콩 그리고 유튜브가 열려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일단 힌트 하나 드릴게요. 이탈리아 아닙니다. 이탈리아는 이제 4강 상대가 이탈리아고 정답은 이탈리아가 아니라 5글자입니다. 리오넬 메시의 나라라니까요. 자, 오늘의 경제 뉴스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은 전화로 만나고 파이낸셜 뉴스 이환주 기자는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예진 소장은 이제 전화로 오늘 연결하게 되는데 어떤 아이템 준비했나요? 네, 요즘 은행 대출금리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올 초부터 계속 그대로인데 어떻게 된 일인지 전해드리고요.
최근 10년간 전국 동네 병원 수를 따져보니까 전체적으로 꾸준히 증가했는데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는 폐원이 더 늘었습니다. 이 얘기는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환주 기자는요. 예, 퇴근 후에도 업무 연락을 받는 직장인들이 많은데요. 관련해서 연결되지 않을 권리 알아보고요.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구글, 애플과 같은 글로벌 회사들이 큰 매출을 올렸는데 과연 제대로 세금을 내고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어예진 소장부터 금리 관련된 소식이죠. 네. 일단 변동금리로 요즘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러 가면 올해 초에는 5.7%에서 8.1% 사이의 금리가 적용됐거든요. 근데 요즘은 3.9%에서 6.1% 사이에서 대출이 나가고 있습니다. 많이 내렸어요. 네. 5대 시중은행의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조사해서 집계한 결과인데요. 네. 그러니까 은행들 대출 금리는 올해 초보다 약 2%포인트 정도 내려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정금리 대출도 그렇고 전세대출 금리도 올해 초보다 2%포인트 정도 내려갔고 신용대출 금리도 올해 초보다는 좀 내려갔습니다. 아직 이 현상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많으신 것 같아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3.5%에서 꿈쩍도 하지 않는데 왜 시중의 대출금리가 내려가고 있을까? 그 이유를 좀 알려주세요. 네, 거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은행들의 마진이 감소했습니다. 대출 금리가 내려가는 방법은 두 가지뿐인데 네. 첫째, 기준금리 자체가 내려가는 것 또는 둘째, 기준금리는 그대로지만 은행들이 마진을 줄여서 할인 판매를 하는 것인데 요즘 대출 금리가 내려가는 이유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정부의 기조는 부동산 가격을 낮추는 거였죠.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부동산 가격이 너무 내리면 안 된다는 판단으로 부양책을 계속 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가 작년에는 대출 금리를 좀 올리는 쪽으로 압박을 했다면 요즘은 반대입니다. 은행 대출 금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중 금리들도 조금씩 내려가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그리고 시중금리 자체가 기준금리보다 먼저 움직이는 것도 영향이 있겠죠? 예, 그거를 조금씩 미리 반영하기 시작했고요. 그게 대출 금리의 하락으로 이어지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금리가 내려가는 이유를 요약하면 정부도 내리라고 압박을 하고 있고 전반적인 시중 금리도 조금씩 하락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금리가 내려간다라는 거는 가격이 싸진다라는 거잖아요. 금융의 가격이 싸진다라는 거. 그러면 또 대출을 받으시려는 분들이 다시 늘 수도 있겠어요. 네. 네, 아직은 가계 대출이 크게 늘지는 않고 있는데 네. 금리 하락세가 이어지면 대출이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정부도 당장 대출 규제를 모두 풀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 보면 요즘 상황이 정책을 펴기가 좀 난감한 상황입니다. 집값만 내려가면 좋은데 부동산 경기가 한꺼번에 얼어붙고 관련 산업에서 일자리도 감소하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은행 연체율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대출 규제를 다 풀기도 그렇고 안 풀자니까 경기가 나빠질 것 같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가계대출 이자율은 좀 낮추면서도 가능하면 금리 변동기에 더 안정적인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고요. 대출을 받으면 그 다음 달부터 원금을 분할 상환하기 시작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가계부채 문제를 푸는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대출을 받는 소비자들이 원금 상환 압박을 받으면 소비가 위축되고 경기가 나빠지기 때문에 그것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도 꺼낼 수 있는 카드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또 최근에 계속 역전세, 전세난 이런 것도 계속 문제인데 세입자에게 전세금 못 돌려주는 집주인들 많다고 좀 심각한 상황인데 그래서 그들에게는 대출 규제를 좀 완화해 주자라는 목소리도 나와요. 네. 그게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집주인들은 아무리 주변 전세 가격이 내려갔어도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전세금을 돌려주면 큰 문제는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DSR 규제를 계속하고 있어서 집주인이 연봉이 만약에 매우 높지 않으면 집을 담보로 빌릴 수 있는 돈이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집값은 비싼데 대출이 안 나와서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는 그런 구조라는 거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DSR 규제는 건드리지 않겠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하지만 하반기에 역전세난이 계속되면 역전세 반환용 대출에 DSR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미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거주하던 집을 경매로 낙찰을 받으면 DSR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대출을 해주기로 했죠. 그리고 정부가 내 집 마련을 위해 내놓은 특례 보금자리론도 DSR 규제를 하지 않고요. 그렇게 돈을 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주인들의 DSR 규제도 좀 풀지 않겠느냐는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역전세난 때문에 급매물을 내놓는 집주인들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집값에도 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좋습니다. 자, 이완주 기자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퇴근한 이후에도 회사 상사에게 연락받는 직장인들이 꽤 많네요. 예, 맞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가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자의 한 60%, 10명 중 6명이 네. 휴일을 포함해 퇴근 이후에도 직장에서 전화, SNS 등을 통해 업무 연락을 받는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완주 기자처럼. 예, 뭐 저희는 요즘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고용이 불안정한 회사일수록 또 네. 직장에서의 연락이 더 잦았는데요. 특히 임시직은 그 비율이 약 70%,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직 같은 경우에는 66%로 평균보다 그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휴일을 포함해 퇴근 이후 집이나 카페에서 일을 할 때가 있느냐는 질문에도 약 25%가 그렇다라고 답했는데요. 한 직장인은 퇴근 후에 집에서 한 장에 2시간이 걸리는 설계도를 매일 3장씩 회사에서 그리게 한다라고 제보를 하기도 했는데요. 퇴근 이후에도. 예, 아마 이거는 추가 금액도 주지 않고 이렇게 초과 근무를 하는 걸 텐데요. 이 외에도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 실태조사에 따르면요. 직장인 75%가 퇴근 후에도 업무 지시와 자료 요청에 시달리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는 또 다른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이게 참 누구나 손 전화기가 있고 누구나 손 메신저가 있고 이런 시대가 되면서 더 피곤해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연결되지 않을 권리 이거 많이 이야기 나오잖아요. 예, 맞습니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는 지난 2019년 하반기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 일명 그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도 네. 일부 내용이 명문화되어 있는데요. 이 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는 업무상의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마지막으로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중 업무 시간 외에 연락을 하는 건 이제 대표적으로 직장에서 우위 관계를 이용한 행위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나머지 두 가지를 충족하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처벌도 할 수 있는 건데 이 부분을 두고 다툼이 많아서 실효성이 없다라는 지적이고요. 이렇기 때문에 이제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자체에 사용자 연락 자체를 금지하고 부득이한 연락을 할 경우에는 상응하는 보상을 아예 따로 명문화해야 한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퇴근 후에 연락할 거면 월급이라도 더 줘라, 수당 더 줘라, 뭐 이런 거네요. 물론 이제 한쪽이 일단 주장일 수 있을 텐데 연결되지 않을 권리, 퇴근 후에는 연락하지 말아라. 이걸 실제로 시행하는 회사들이 있을까요? 예, 현재 경기도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퇴근 후나 휴일에 SNS로 업무 지시를 하지 않겠다는 자체 인권보장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 시청 차원에서. 예,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선언에 그치고 뭐 법적인 규제는 아니기 때문에 좀 자체적인 아니라 한계가 있고요. 반면에 프랑스 같은 경우에서는 50인 이상 사업장이 근무 시간 이후 연락할 조건을 노사 협정으로 아예 정하게 했고요. 벨기에 같은 경우에도 20인 이상 사업장에 단체 협약을 맺을 때 정규 근무 시간 이후 상사 전화에 답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을 아예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민간 기업들도 좀 하기는 하는데 이게 뭐 다 퍼지기는 또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고 서효정님은 정말 스트레스입니다. 퇴근 후에도 업무 연락 오는 거요. 다음 날 출근이 더 싫어지는 이유 중 하나예요. 내일 할 일을 모르고 출근하는 게 차라리 더 나아요라고 이야기를 보내주셨네요. 자, 다시 어예진 소장. 네. 예. 아까 그 병원들 어디가 네. 늘었고 어디가 줄었다. 이게 비교해봐야 될 텐데 지난 10년 동안 가장 많이 늘어난 병원이 정신건강의학과예요. 네. 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전국 의원 수는 3만 5천 곳이 넘습니다. 네. 이거는 10년 전보다 24% 증가한 숫자입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가장 많이 늘어난 의원은 정신건강의학과였습니다. 10년 전에 780곳에서 올해 3월 말
1,500곳으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점점 사회가 좀 팍팍해지면서 마음의 감기를 앓는 사람들이 많아진 탓이겠죠. 선진국의 경우 1인 가구가 늘고 핵가족화되면서 정신질환 유병률이 높아지는 통계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우리 이름이 신경정신과라고 해서 정신적으로 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중증의 환자들이 갈 것 같은 그런 진료과로 인식되는 경우가 좀 있었는데 이름을 정신건강의학과로 바꾸면서 이제는 불면증이라든가 마음이 불안할 때, 우울감이 있을 때 가서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아졌죠. 그래서 진료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가 많이 줄어든 것, 그리고 자신의 마음 건강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 더해진 겁니다. 맞습니다.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정신과 간다. 그럼 뭐 정신병원 다니다 이러면서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맞아요. 최근에는 뭐 정신건강의학과 병원 다녀올게 하면은 다들 이제 괜찮게 오히려 스스로 노력하는구나. 더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 많이들 마음의 감기라고 생각하시고 이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많이 늘어난 병의원 어디가 있을까요? 바로 마취통증의학과입니다. 10년 새 500곳 넘게 늘어서 67% 더 많아졌습니다. 특별한 외상은 없는데 명확한 원인은 없는데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울 때 찾는 곳이죠. 정형외과도 40%가 늘었는데요. 마취통증의학과와 정형외과는 이 대학병원에서 진료 부분이 전혀 다르지만 동네 의원에서는 진료 항목이 겹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두 과목 개원이 크게 늘어난 거는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늘어난 병원들 반대로 이제 줄어든 과를 살펴봐야 될 텐데 이 이야기 아드주도 왠지 알 것 같은데요. 네. 어디입니까? 그동안 사실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번 통계로도 다시 한번 확인이 됐죠.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입니다. 지난 10년 사이에 5%, 2% 각각 감소하면서 개원보다 폐원을 더 많이 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역별 편차도 크게 나타났는데요. 산부인과는 전남, 대전, 충북, 광주에서 각각 20% 이상 의원 수가 줄었고요. 소아청소년과도 광주, 울산, 전남에서 약 20%가 줄었습니다. 반면에 세종과 경기에서는 두 진료과 모두 늘면서 지방의료 시스템의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좀 인구 영향을 좀 받는 것 같네요.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 전반적으로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줄어드는 데는 아무래도 저출생 영향이 가장 크겠죠. 네. 일단 진료를 하는 의사 수 자체가 줄고 있습니다. 이 소아청소년과는 전공의 충원율이 올해 16%로 지원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소아과 산부인과 교수님들이 인터뷰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때 이 소아과를 포기하는 의사들이 많아지는 건 정말 환자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 들었어요. 도심에서야 이 소아과들이 좀 문전성시고 오픈런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방에는 아이들이 정말 없다고 그래요. 요즘 소아과는 오픈런을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주로 규모 있는 동네 병원인 경우라고 합니다. 이유가 요즘 부모님들이 저도 아이 키우고 있지만 동네 의원보다는 대형 병원을 선호하는 현상도 영향이 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산부인과는 사실 뿐만이 아니더라도 부인과 진료 항목이 있어서 그 체감이 좀 소아과에 비해서 크지는 않거든요. 네. 산부인과도 소아청소년과도 전문의 개원을 안 하고 그냥 전공의로 미용 관련 진료로 개원을 하면 몇 배 더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이제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돈이 안 되니까 또 지원자들도 떠나가고 있고. 자, 다시 이완주 기자에게 갑니다. 지난해 뭐 구글이나 애플 같은 글로벌 기업들 우리나라에서 많이 벌었는데 이제 세금은 덜 내고 있다, 안 내고 있다 이런 이야기일 텐데 우선은 얼마나 벌었는지부터 체크해보죠. 일단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기업들 주로 이제 온라인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 기준인데요. 과세 표준 금액이 4조 8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게 1년 전과 비교하면 약 8,500억 원 이상 증가한 수치이고요. 주로 이런 업체들은 뭐 유튜브, SNS, 게임, 동영상, 앱과 같은 서비스로 지난해 1년 동안 한국 시장에서만 약 5조 원 가까운 매출을 올렸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관련 수치를 2016년부터 집계를 했는데 당시에는 한 6천억 원 정도였거든요. 6년 사이에 5조니까 매출이 한 8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또 국내에 있는 해외 사업자 숫자도 늘었는데 2016년에는 66개에서 지난해에는 240개, 240개에 달합니다. 해외 사업자 숫자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뭐 좋습니다. 많이 버는 것까지는 우리한테도 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테니까. 그런데 버는 만큼 세금도 잘 내고 있습니까? 이게 꼭 그렇진 않은데요. 국내에서 영업하는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이 네. 뭐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이 꼽히는데요. 이들 기업은 현행 국내 세법상 국내 고정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에 해당을 해가지고요. 간편 사업자로 분류가 됩니다. 우리 영세 자영업자들처럼 간편 사업자로 분류가 돼요? 예, 맞습니다. 이 간편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신고를 하고 내야 하지만 이 구체적인 매출 현황이나 용역 내역을 신고할 의무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과세 당국에서 기업의 매출 비중이 줄거나 늘어도 그 원인을 자세히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일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국내 사업 운영의 필수적인 부분만 국내 법인으로 분산을 해놓고요. 이를 통해서 과세 표준 자체를 낮추기도 합니다. 세금을 덜 내겠다는 거죠. 한국 땅에서 5조 원 가까이 벌어도 세금은 내기 싫다. 그러면 정부로서도 뭔가를 좀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일단 사례를 보면 한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국내 고객에게 온라인 서비스 제공 시 필수적인 영업, 판매, 홍보, 마케팅, 연구개발 등을 국내 자회사에 분산을 해서 탈세의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에 투자 많이 하기로 한 넷플릭스, 상당 부분을 해외로 이전을 해서 법인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지난해 국내에서 총 7,700억 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렸는데 예. 법인세 납부액이 33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잠시만요. 지난해 7,700억을 벌어서 법인세 33억 원. 예, 그 비율로 살펴보면 매출 대비 0.4%인데요. 직장인들이 보통 월급 받으면 한 20-30% 많게는 40% 이상 내는데 여기는 이제 0.4%에 불과했던 거고요. 참고로 법인세율 최고 세율은 24%입니다. 근데 여기는 0.4%를 낸다. 아이고야. 예, 그래서 정부에서도 일단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 적당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상 이제 국부 유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글로벌 기업이 실제 수익을 낸 국가에 세금을 내도록 해서 이 세금 회피를 탈루하는 본사로 수익을 이전하는 걸 막겠다라는 겁니다. 네. 하루빨리. 사실 이 이야기 나온 지는 참 오래됐는데 서둘러야겠습니다. 오늘 파이낸셜 뉴스 이완주 기자 그리고 해담경제연구소의 어혜진 소장은 마지막 인사하려고 아직 안 끊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멀리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헬시 허그에서 한국인의 건강한 두피에서 찾아낸 두피 유래 유산균을, 판촉물 전문 그룹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LED 튜브 스탠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자,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함께하고 계시는 시간은 9시 28분. 예, 곧 29분이 됩니다.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나라에서 20세 이하 월드컵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8강전에서 나이지리아를 꺾고 4강까지 이제 올라가게 됐고요. 이 나라는 지난번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우승한 축구 강국입니다. 자, 그런데 경제 상황은 너무 좋지 않다고 합니다. 이 나라의 화폐는 이제 페소화라고 하는데 그 가치가 자고 일어나면 화폐 가치가 뚝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 100%를 넘었고 기준금리는 97%까지 올라 있다라는. 이 나라 국민들은 월급이 나오면 거의 뭐 당일에 다 써버린다고 합니다. 뭐 생필품으로 다 사버린다고 합니다. 왜? 내일이 되면 더 오르니까. 내일이 되면 페소화의 가치가 뚝뚝 더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이제 악순환이
멈추질 않고 있더라고요. 자, 지금까지 이 나라가 9번이나 채무불이행 디폴트를 선언을 했는데요. 남미에서 브라질 다음으로 땅이 넓은 이곳 5글자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되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가족 간에도 계좌이체 자주 하시죠? 가족 간에 뭐 급한 일 있을 때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뭐 정말 필요할 때 증여하기도 하고 정기적으로 뭐 용돈을 드리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 자, 그런데 이게 잘못했다간 또 증여세 이슈가 될 수도 있어서요. 항상 꼼꼼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슬기로운 세무생활 누리세무그룹의 김철훈 세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는 건 뭐 가족이니까 당연할 텐데 예. 이게 모두 증여사항에 해당이 되는 건지 네. 이 범위부터 좀 따져봐야겠는데요. 가족끼리 돈을 주고 받는다고 해서 전부 다 증여가 되는 건 아닌데요. 네. 일단 국세청에서는 뭐 부모가 자식과 같이 이제 가족 간에 네. 돈이 왔다 갔다 한다면은 뭐 원칙적으로 돈을 빌려주거나 하는 걸로 보지 않고 증여로 일단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증여세를 과세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아니고 실제로 돈을 빌려주고 또는 빌린 거라고 한다면은 그에 맞게끔 차용증이나 이런 걸 작성을 해서 뭐 원금이나 이자 상환 이런 걸 통장 거래 내역으로 다 남겨놓고 뭐 증빙을 남겨놔야 하는데 이런 준비를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또 증여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네.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 항목도 또 별도로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라든지 학비라든지 뭐 병원 치료비, 축의금 이런 것들은 뭐 사회통념상 금액 아니라면 한도 아니라고 한다면은 뭐 증여세도 나오지 않게 됩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근데 이게 정기적으로 주는 돈이 약간 좀 걱정이 됩니다. 세금적인 네. 측면에서. 특히 자취를 하고 있는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송금을 해줄 때 네. 혹은 부모님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드릴 때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이렇게 생활비나 이런 것들 다 비과세 한다고 적혀 있는데 네. 이렇게 목적에 맞게 써야 증여세가 비과세가 됩니다. 아, 일단 생활비 자체는 과세되지 않는 거고. 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렸는데 부모님께서 이 돈으로 실제로 생활비에 사용을 했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 네. 네, 근데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렸는데 네. 이 돈으로 건물을 샀다. 부동산을 샀다. 네네. 네, 그럼 증여세가 나올 수 있겠죠. 아, 그걸로 근데 금융상품 가입할 수도 있는. 예, 적금이나 이런 거 가입해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아. 케이스가 너무 많습니다. 예. 뭐 병원 치료비를 대신 내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는데 네. 보통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뭐 사실 많지는 않지만 예. 생활 형편이 좋지 않은 부모님의 뭐 병원 치료비를 대신 내줬다. 네. 이거는 문제가 없는데 부모님께서 재산도 많으시고 원래 잘 살아요. 네. 그래서 본인의 생활 뭐 병원 치료비를 다 낼 수 있는 상황 하에서도 자녀가 부모님의 치료비를 대신 내줬다. 이러면은 증여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하. 학비 같은 경우에도 아버지가 아들한테 학비를 대주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네네네. 아버지가 대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가 그 학비를 대줬다고 한다면은 그 금액에 대해서는 뭐 증여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학비도 뭐 5만 원, 10만 원이 아니라 좀 큰 금액들.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일종의 증여를 네. 한 걸로 볼 수도 있다. 네. 당국에서. 많이들 헷갈리시는 게 또 집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전세 같은 경우에는. 예. 또 축의금 같은 거 한 번에 이제 뭉칫돈 들어오잖아요. 네. 이럴 때 요거는 어떻게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됩니까? 네, 보통 이렇게 자녀에게 주는 축의금 같은 경우는 예. 사회통념이라는 범위 내에선 괜찮아요. 예. 사회통념이라는 거는 뭐 우리 같이 일반인들이 뭐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축의금으로 해서 뭐 몇 억을 뭐 준다 이런 거는 아직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으니까는 증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세보증금이나 아니면은 뭐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뭐 혼수나 이런 걸로 해서 돈을 주었을 경우에는 자금 출처 조사를 통해 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다 증여로 봐서 증여세를 미리 신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증금 같은 경우에. 네. 아하, 결혼하니까 내가 전세보증금 해줄게. 예. 이게 증여세로 걸린다. 네, 그렇습니다. 축의금 같은 경우 이게 사회통념상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물론 이제 막 고위직에 계시는 분들, 네. 큰 기업 하시는 분들은 자녀 결혼식이 막 수억 원까지 축의금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건 누가 봐도 사회 통념을 뭐 넘어선 것 같기는 한데 네. 그게 뭐 기준이 있어요? 법의 사회 통념상은 얼마 이렇게? 네, 사실 기준이 없고요. 뭐 예. 부자가 뭐 얼마 이상 부자다 이런 식으로 기준이 없듯이 네. 사회 통념상도 뭐 기준은 없는데 실무를 해보면은 뭐 담당하시는 세무조사관의 생각, 주관적인 생각에 따라서 이게 오버되는 것 같다라고 되면은 뭐 사회 통념상 따져볼 수 있겠죠. 아, 그렇죠. 이 통념이라는 게 어디 뭐 딱 적혀 있는 거는 아닐 테니까요. 예. 저도 이제 제 아내에게 네. 정기적으로 용돈을 주기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핸드폰 요금 같은 거 빠져나가는 게 있으니까 그 통장에 얼마씩 이제 채워주기도 하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때마다 이게 증여인지 아닌지 이런 거 신경을 써야 될까요? 네. 이렇게 부부 간에 서로 돈 주고받는 이런 계좌 거래 같은 경우는 뭐 부모와 자식 간의 계좌 거래와는 조금 다르게 보고 있어요. 뭐 부부 같은 경우는 경제 공동체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네. 단순히 뭐 부부 사이에서 계좌로 돈이 이체가 됐다는 내용만으로 증여로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부부 간에 뭐 그런 판례도 있습니다. 계좌 이체는 증여 외에도 단순히 뭐 생활비를 뭐 이체를 한다든지 네. 아니면 공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편의를 위해서 이체를 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관리를 하는데 한 분이 뭐 경제적으로 잘 관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옮긴다든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뭐 계좌 이체했던 사실만 가지고는 증여로 추정할 수 없다는 판례도 유명한 판례가 있습니다. 아하, 그래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생활비는 생활비다. 맞습니다. 이렇게만 되면은 문제는 없는 건데. 근데 뭐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외벌이고 네. 한 명이 경제권을 갖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걸로 누군가의 뭐 용돈을 주거나 네. 누군가의 생활비를 주는데 근데 그걸로 만약에 주식 같은 데 투자를 해서 네. 만약에 와이프가 수익을 얻었다. 네. 뭐 반대의 케이스가 될 테고 혹은 뭐 자녀가 주식 투자를 용돈으로 해서 수익을 얻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부부끼리 이렇게 투자 계좌를 공유하는 경우는 좀 다소 애매할 수가 있는데요. 네. 뭐 말씀대로 남편이 혼자서 번 돈을 아내에게 줘서 투자를 해가지고 네. 소득이 나왔다. 그리고 그 소득은 반씩 남편 반, 아내 반씩 가져가게 되면 그만큼은 증여로 보는 게 원칙상 맞습니다. 그리고 뭐 부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뭐 자녀의 주식 통장을 만들어서 뭐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그 자녀가 그 돈으로 주식을 사서 운용을 해서 뭐 관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러한 경우라면 현금을 줄 때만 아버지가 뭐 자녀에게 돈을 줄 때만 증여세로 신고하면은 끝나게 돼요. 네. 근데 이제 자녀 주식 계좌를 가지고 뭐 아버지가 계속해서 매매 거래를 뭐 많이 한다고 하면은 국세청에서 봤을 때는 이제 부모가 차명 계좌로 자녀의 계좌를 이용하는 걸로 의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잦은 매매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이제 일종의 복리 효과를 얻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하는 것도 좋지만 일정 부분 자녀에게 증여를 해놓고 자녀 계좌로 돈을 불려주고 이런 것들 많은데 맞습니다. 그게 너무 엄마나 아빠가 관여를 하게 되면 이걸 또 편법으로 볼 수도 있다.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요. 차명 계좌로 볼 수도 있다. 네. 그러면 얼마까지는 이제 뭐 세금을 내지 않고 네. 비과세 증여가 가능한 건지랑 네. 그 몇 가지 좀 규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제 증여 공제 금액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이게 뭐냐면 증여를 하더라도 실제 증여라고 하더라도 뭐 가족 간에는 이 정도까지는 증여를 해도 된다. 증여세가 안 나오는 금액 기준이 있어요. 네. 그래서 부부 간에 남편과 부인 서로 간에는 6억 원까지는 증여를 하더라도 실제로 증여를 하더라도 세금이 안 나오고요. 그리고 직계존비속처럼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는 5천만 원까지는 뭐 증여를 하더라도 세금은 안 나와요.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2천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기타 친족은 1,000만 원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로부터 5천만 원을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증여세가 안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거는 10년에 딱 한 번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5천만 원. 5천만 원. 네. 네. 그래서 뭐 주의할 점은 내가 이제 부모님이라고 하더라도 각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의 그룹으로 따지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한테 5천만 원을 받은 거는 증여세가 비과세가 됐는데 네. 어머니에게 5천만 원을 또 다음 날 또 받았다. 네, 네, 네. 그러면은
아버지와 어머니는 하나의 그룹으로 보기 때문에 5천만 원을 넘었다고 봐서 증여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 따로따로가 아니라 경제 공동체니까. 맞습니다. 부모님은.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까지도 다 하나의 그룹으로 다 갖게 보면 됩니다. 아하. 그래서 보통 증여세, 절세 이야기를 할 때 증여재산 공제 한도 이내에서 돈을 주라고 추천을 하고 있어요. 세금이 하나도 안 나오기 때문에요. 물론 뭐 그걸 넘어서면은 증여세 내면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차선책으로 낼 수도 있어요. 증여세율도 이것도 이제 누진적으로 올라가잖아요. 맞습니다. 10%부터 50%까지 이제 적용이 되는데 가능하면 10%까지만 적용을 해서 뭐 세금을 아예 안 나는 게 제일 좋지만 내다 하더라도 그 범위 안에서 내는 게 제일 뭐 세금을 효율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에게 증여를 할 때도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2천만 원까지. 이것도 10년이 지나면은 또 다시 리셋, 새롭게 다시 2천만 원을 또 추가로 증여를 해도 세금이 안 나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이게 계좌이체로 하니까 이게 나중에 증여세에 걸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편법 증여로. 현금으로 뽑아서 주면 되지 않을까? 이거 현금으로 뽑아서 주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이게 다 포착이 될까요? 다 포착이 됩니다. 아, 그래요? 현금으로 뽑는 과정에서 첫 번째로 먼저 한번 포착이 돼요. 이미 계좌에 기록이 남잖아요. 출금으로. 일단 어디선가 돈을 찾을 테니까. 맞습니다. 네. 그때 한번 계좌 기록이 남고요. 이 돈을 이제 자녀에게 주게 되는데 두 번째로 이 자녀가 이 돈을 쓸 때 보통 걸리게 돼요. 뭐 이렇게 현금으로 빼서 주는 돈이 뭐 적진 않을 거예요. 5만 원, 10만 원 네. 이런 게 아니라 많은 돈을 줄 텐데 자녀가 이걸 받아서 뭐 차를 산다거나 부동산을 산다거나 본인의 대출이 있던 빚을 갚는다거나 뭐 이 돈이 너무 많아서 금고에 둘 수 없기 때문에 통장에 다시 입금을 한다거나 또는 뭐 주식을 산다거나 이런 것들은 다 국가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금융정보분석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금융정보를 분석하는 데인데 여기는 하루에 뭐 입금 금액이 1,000만 원을 넘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출금 금액이 1,000만 원이 넘으면은 다 보고가 되게끔 되어 있어요. 자동으로. 그래서 뭐 계좌이체와 달리 현금은 꼬리표가 없기 때문에 뭐 자금 세탁 같은 걸 방지하기 위해서 유심히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추가로 더 질문이 나오는 게 예. 그럼 1,000만 원을 넘으면은 자동으로 보고가 되기 때문에 네. 1,000만 원보다 좀 적게 900만 원, 아, 그렇죠. 500만 원을 쪼개가지고 보내면 어떻게 되느냐. 한 300만 원씩 3번 막 이런 네, 식으로. 맞습니다. 예. 이것도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 1,000만 원을 넘는 거는 자동적으로 뭐 컴퓨터가 보내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사람이 계속 봤는데 이상하다. 이거 뭐 900만 원씩 매일 송금을 하더라. 이런 것들도 다 보고가 되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모인 정보들은 이제 경찰청이나 검찰청, 뭐 관세청, 국세청까지 이렇게 해서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꼼수는 안 통한다는 거. 근데 사실 그냥 증여를 한 게 이게 완벽하게 넘겨준 게 아니라 잠깐 빌려주는 거다 이런 거래가 가족 간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있을 수 있죠. 예.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실제로 돈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돈을 빌려준 거라고 한다면은 그 빌려준 거라는 거를 납세자가 증명을 해야 됩니다. 아, 이건 빌려준 거다. 네, 증여가 아니다. 증여가 아니다. 그래서 뭐 빌려줬다는 걸 증명하려면은 가족끼리라도 차용증도 쓰고 또 그거에 맞는 이자를 주고받았다라는 금융 기록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세법에서도 정해졌어요. 가족 간에는 이 정도 이자는 받아라라고 해서 4.6%도 정해졌고요. 뭐 이자를 주고받을 때는 원천세 누가 주었고 누가 받았다라는 원천세 신고까지도 하면은 뭐 나중에 국세청에서 이게 증여 아니라고 얘기했을 때 저희가 빌린 거라는 증빙을 할 수 있겠죠. 실제로 이자를 쳐서 받았다라는 것도 증빙이 돼야 되는 거고. 맞습니다. 그리고 차용증 쓰라는 이야기는 정말 많이 듣는데 네. 우리끼리 그냥 이렇게 종이로 써놓는 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절차를 또 거쳐놔야 되는 겁니까? 차용증이라는 게 뭐 만들어 놓기만 하면 일단은 되긴 하는데 네. 좀 더 안전하게 그리고 좀 더 증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증을 받는 방법이 있어요. 공증. 이 공증. 예. 근데 이제 공증 같은 경우는 뭐 비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 비용이 좀 부담스럽다 하는 경우라면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주민센터를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도 비슷한 효력으로 받을 수 있는데 뭐 비용은 한 1,000원 정도면 되고요. 아니면 또 우체국에서 내용 증명으로 네. 우편으로 해서 보내는 거는 한 5,000원 정도면은 같은 공증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가족끼리 돈을 증여한 게 아니고 무언가에 대한 대가다.
라고 한다면은 그 대가 보통 뭐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럴 때는 그에 맞는 계약서가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고 돈을 빌려준 거다라고 한다면 그에 맞는 차용증을 준비를 해놓고 공증까지 받아놓으면은 나중에 증빙으로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하. 이게 사실 공증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 내용 증명을 통해서 우체국에서 그냥 네. 1,000원에 할 수도 있는 거고 주민센터 가서 확정일자 받듯이 받아놔도 되는 거고요. 네. 돈이 얼마 안 드는군요. 금액도 얼마 안 되니까요. 사실 이게 증여세 관련해서는 참 어떻게 보면 좀 세부적인 사례 네. 별로 여쭤볼 게 참 많은데 좀 더 나중에 또 한번 꼼꼼하게 또 여쭤보는 시간을 한번 더 마련을 했으면 좋겠네요. 김철훈 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 5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은 4,209억 8천만 달러로 한 달 전보다 57억 달러 감소했다고 한국은행이 밝혔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 오펙 플러스의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다음 달부터 하루 100만 배럴 원유 추가 감산을 발표했습니다. 배우 윤태영 씨가 부친인 윤종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30억 원대 주식을 둘러싸고 과세 당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등 관련 통계가 오늘부터는 하루 단위가 아닌 주간 단위로 발표됩니다. 질병관리청은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에 코로나19 홈페이지에 관련 통계를 게시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자, 돈워리 투자 백서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변에서 정말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실손보험 얘기인데요.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4천만 명 시대입니다. 네. 전 국민의 80%가 가입을 해서 제2의 건강보험이다라는 이야기 나오는데 네. 4세대 실손보험 어디까지 알아둬야 될지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자꾸 주변에서 갈아타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연금박사 상담센터의 이영주 대표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실손보험 이야기 정말 많이 들으시죠? 네, 많이 듣죠. 이게 또 매월 나가는 금액이고 네. 하다 보니까 일단 전 국민의 80%가 가입을 하고 있다고 해요. 맞아요. 실손보험. 네. 우선은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뭐 이미 이제 꼭 필요하다는 얘기는 논쟁에서 다 뒤처진 것 같습니다. 이미 다 가입하고 계신 거고 예. 나머지 가입 안 하신 분들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가입이 안 되니까 안 하시거나 아이고야. 뭐 이런 경우고요. 지금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은 내가 가입한 거가 비싼데 이걸 갈아타야 되냐 줄일 그쵸. 수 없냐 이런 질문들이 더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 좀 해보실 필요가 있으신 거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일단 실손보험은 네. 이게 비갱신이 없고 거의 매년 갱신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게 옛날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5년 단위로 보험료가 올라가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뭐 3년 단위로 올라가기도 하는데요. 최근에 가입하신 실손보험들은 전부 다 1년 단위 갱신이기 때문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1년 단위로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예전에 가입하신 것들은 5년 단위로 갱신됐고 또 예전에는 사실 실손보험들이 좋았거든요. 본인 부담금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실손보험인 건 사실인데 그러다 보니까 보험금 지출이 많은 거죠. 많이 타가시는 거죠. 그래서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아져가지고 보험료 인상이 더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사실 1년 만에 갱신되면은 살짝 갱신되면 못 느끼겠지만 5년에 한 번에 갱신되게 되면 나이 좀 50대가 넘으신 분들은 보험료가 막 2배, 3배씩 올라가니까 3만 원 내던 게 갑자기 뭐 5만 원, 8만 원이 돼버리면 네. 굉장히 부담이 커지시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고민스러우신 부분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아하. 지금 일단 현재 가입할 수 있는 실손보험은 무조건 4세대밖에 안 되는 건가요? 네, 지금은? 2021년 7월 이후부터는 4세대로 바뀌어서 지금 과거권 가입할 수 없죠, 이제. 다시 이제 타임머신을 돌릴 수는 없으니까. 네, 맞죠. 4세대 실손보험 일반적으로 이게 저렴하다. 네. 싸다. 네. 부담이 낮다. 이렇게 홍보가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2021년 7월 달에 4세대 실손이 도입되면서 네. 상품성을 약간 좀 안 좋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상품성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보험료가 싸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자기 부담금이 인상됐습니다. 기존의 보험들은 자기 부담금 없이 혹은 5천 원 이내로 이렇게 부담하고 그랬는데 네. 지금은 발생한 비용의 뭐 급여 같은 경우는 20%, 비급여 항목 같은 경우는 30%를 환자 본인이 부담하셔야 돼요. 10만 원짜리면은 비급여가 뭐 한 3만 원까지도 그렇죠. 내가 부담해야 네. 돼요. 그러니까 2, 3만 원
본인이 내시라는 거고 어허. 대신 나머지 금액을 이제 보전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실손보험이 소액 치료비 부담 때문에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우니까 소액은 좀 내십시오라고 좀 해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보험금 지급 비율이 높은 항목 중에 비급여 항목이 있습니다. 네. 뭐 그중에서 가장 많이 나가는 게 뭐 도수치료, 뭐 MRI, 네. 주사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나가거든요. 이런 것들을 특약으로 분리해서 옛날에는 주계약에 들어가가지고 함께 갔는데 이제 분리해서 선택할 수도 있거든요. 네. 이렇게 좀 만들어놨고 그다음에 지금 뭐가 달라졌냐면 4세 실손 같은 경우에는 단체 요율이 적용되지 않고 개별 요율이 적용됩니다. 그게 어떤 차이예요? 단체 요율은 뭐냐면 내가 보험금을 많이 탄다고 해서 내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는 거죠. 아. 전체 가입자 전체가 얼마나 타갔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네. 개별 요율은 그렇지 않고 이제 내가 얼마나 탔냐에 따라서 마치 자동차 보험처럼 아하. 사고 많이 나는 사람이 보험료가 올라가듯이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좀 약간 저렴하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5, 60대에 가입하셔도 보험료가 3만 원 넘어가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다만 자기 부담금. 네, 여러 가지 조건이 좀 높아지고 불리해진 게 있다. 조건도 불리해졌고 그만큼 싸진 거고. 네. 그렇게 보면 될 텐데 여기에서 이제 제일 많이 듣는 네, 질문들 많이 갖고 계시는 궁금증입니다. 네, 1, 2세대 예전 실손보험을 갖고 있다면 네. 주변에서 지금 4세대로 갈아타세요라는 이야기를 사실은 보험회사에서 많이 하고 많이 하죠. 네. 이거 4세대 실손보험으로 기존 걸 바꾸면 될까요? 네, 일단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기존에 게 좋고 또 바뀐 게 안 좋기 때문에 뭐 갈아탔다가 내가 혹시라도 문제가 되면 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만약에 부담된다면 전환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고요. 일단 전환 방법은 보험사에 전화해가지고 전환 신청하시면 됩니다. 뭐 없으신 분들은 새로 가입하면 되는 거지만 기존에 있으신 분들은 전환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이 전환 제도를 몰라가지고 실제로 그냥 부담스럽다고 해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해지하면 부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신규로 가입해야 되고 신규로 가입하면 재심사를 받아야 되고 전환하게 되면 심사 없이 가거든요. 네. 그래서 가능한 전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뭐 좀 정답을 말씀드리자면 뭐 정답이라고 있는 건 아니지만 네. 보험료 내가 지금 병원을 많이 간다. 이러신 분들은 전환하시지 말고 그렇죠. 기존 걸 유지하시는 게 좋고. 보험료가 비싸더라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걸 유지하는 게 낫다. 그렇죠. 1세대, 2세대 옛날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병원 자주 안 간다. 네. 그리고 실제로 보험을 전환하면서 보험료가 거의 한 5, 6만 원 이상 싸진다. 네. 그럼 연간 7, 80만 원, 많게는 한 100만 원 이상 절약할 수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갈아타면 2, 3만 원인데 지금 유지하려면 10만 원 넘어가신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연간 보험료의 차이가 100만 원이 넘어간다. 그러신 분들은 가능한 한 전환하시라고 추천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또 연세가 드실수록 내가 미래에 의료비 부담이 좀 커질 것 같아라고들 생각을 하실 테니까 네.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여기에서 이어지는 문제인데 최근에 보니까 금감원이나 이런 데 네. 비롯해서 4세대 실손보험 관련된 민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요. 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전환을 한 거기 때문에 네. 사실 없던 걸 새로 가입하신 분들은 불만이 없어요. 그냥 가입되는 게 좋은 거니까. 네. 근데 내가 전에 있었는데 이걸 새로 바꾸면서 좋아진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보험료가 싸지는 게 좋아지는 거거든요. 1차적으로는. 예. 근데 반대로 보험금을 타려고 보니까 못 받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옛날에 받던 혜택이랑 네. 너무 달라졌어. 그렇죠. 대표적인 경우가 한방치료 같은 경우에는 4세대 실손에서 안 되는 경우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도수치료가 이런 것들은 지급 횟수나 금액에 제한이 생겼습니다. 옛날에는 무제한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렇게 안 되고요. 또 그 비싼데. 네. 여러 가지니까 특히 이렇게 정형외과 치료를 많이 하시거나 병이 좀 많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과거에 비해서 안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민원이 있을 수 있어서 본인의 건강 상태라든가 의료 이용 성향을 고려해서 전환을 결정해라. 이렇게 금융감독원에서 별도로 지금 이렇게 지침을 좀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장명화 님이 실손은 얼마까지 오르나요? 최대 금액이 있나요? 실손보험 갈아타지 말라고 해서 유지했는데 4만 원이 올랐어요. 라고 해주셨어요. 네. 4만 원 오르신 거는 뭐 좀 적게 오르신 거고. 아, 그나마요? 네. 실제로 5, 60대의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에 비해서 보험료가 막 200%, 300%씩 오르는 경우도 있고.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옛날 거는 5년에 한 번 갱신되고 하다 그렇죠. 보니까 네. 그 계단이 되게 큰 폭으로 껑충 올라가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뭐 10만 원, 20만 원, 많게는 3, 40만 원씩까지 인상될 수 있다. 노후에 한 7, 80 넘어가게 되면 월. 예, 월납이. 월납이.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손해율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정리하셔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야, 그래요. 일단 좀 사례별로 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실손보험 이렇게 좀 많이 비싸다. 이것도 특히 네. 과거 1, 2세대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4세대 실손보험을 갖고 있는데 그렇죠. 오히려 더 비싸졌다라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보험금 지급도 약간 까다로워졌긴 했는데 네. 아까 제가 단체유율이 아니라 개별유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의 경우.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보험금을 많이 탔다고 해서 내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는 겁니다. 실제로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100만 원 이상 수령하는 경우에는 보험료가 최대 300%까지 할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만 원 내던 게 9만 원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런 비급여 치료를 많이 받는 경우에는 기존 옛날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단체율 적용하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개별율 적용하는 경우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아하. 자, 그러면 물론 이제 보험사에서 좀 권유를 많이 합니다. 네. 아, 이거 1, 2세대 자꾸 4세대로 갈아타세요. 네. 쌉니다. 네. 근데 갈아탔다가 네. 아, 나 이런 것도 혜택이 안 되고 네. 후회되는데 네. 혹시 이거 다시 철회할 수 있을까요? 6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6개월 이내에 네. 다시 1, 2세대 과거 걸로 돌아갈 수 있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호. 대신에 보험료가 비싸진다는 것도 생각하셔야 될 것 그렇죠. 같고요. 그건 당연하고. 좀 기준을 좀 하나 좀 가름하려 해주세요. 네.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이 소액 치료비 관련된 민원들이 많고 예. 그렇기 때문에 소액 치료비는 나는 크게 걱정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갈아타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고액 치료비는 큰 차이가 없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내가 병원을 많이 안 가시는 분들은 갈아타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기존 실손을 유지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보면은 사실 우리가 실손보험만 가지고 노후를 준비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별도로 의료비 통장을 통해서 다른 보험도 좀 준비하시고 일반적으로 의료비 목적의 저축도 따로 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요. 실손보험 하나에만 매달리지 말고 그렇죠. 다른 쪽에 저축도 필요하다. 연금 박사 상담센터의 이영주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증시 상황이 굉장히 좋습니다. 코스피도 2,600선을 넘어섰고요. 경제는 안 좋은데 증시는 좋죠. 왜 그럴까요? 또 어디까지 갈까요? 잠시 후에 2부 개미스쿨 때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뉴스 듣고 10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